자, 삼국지 위지가 거의 끝나고 있습니다. 이번이 방기전이고요. 그 다음이 바로 오환. 이번이 방기전이고요. 아이고야. 바로 다음이 그 오환 선비 동의전이었나? 예, 오환 선비 동의전이군요. 방기는 뭐냐면은 방기가 뭐냐면은 그겁니다. 그 방이라는 게 방술을 의미하고요. 방술 뭐 도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의미하고요. 기라는 게 제주입니다. 제주. 신기한 재주를 가진 사람들을 모아놓은 열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나오는 사람이 화타, 두기, 주건평, 주선, 관노 이렇게 있답니다. 관노는 여러분 아시죠? 화타하고. 자, 화타입니다. 화타는 자가 원화이고 패국 초현 사람으로 일명 부라고도 한다. 보자, 패국 초현이 어딘가요? 패국 초현이 여기죠. 예, 패국 초현입니다. 서주 일대에서 유력하여 학문을 하였으며 여러 경전에 통달했다. 패국의 상인 진규 여러분가 아시죠? 패국, 예, 서주 일대라는 게 여기 요 지역. 진규가 효렴으로 천거했고 태위 황완이 불렀지만 모두 나아가지 않았다. 화타는 양성의 방법에 밝았으므로, 양성이라는 거는 오래 살고 길게 살고 그런 것들일걸? 그러니까 건강하게 사는 법일걸. 당시 사람들은 화타의 나이가 100세 가까이 되었지만 장년의 용모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또 약품 처방에도 정통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 약을 다릴 경우에는 불과 몇 종류의 약재만을 합쳐 끓였으며 마음속으로 약품의 분량을 가늠하고 다시 저울로 재지 않았다. 끓여서 익으면 환자에게 먹이고 약을 복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려주었다. 약사구나. 이와 같이 하여 약을 먹으면 병이 완쾌되었다. 만일 뜸을 떠야 할 경우라면 불과 한두 곳만을 선택해 각 곳마다 67번만 뜸을 떠도 병세가 사라졌다. 만일 침을 놓아야 할 경우라면 한두 곳만을 선택해 침을 놓으면서 환자에게 말했다. 침은 어떤 장소까지 찔러야만 합니다. 만일 그곳까지 찔러지면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환자는 벌써 찔려졌습니다 라고 말했다. 즉시 침을 빼고 나면 환자의 병세 또한 차도가 있었다. 만일 몸속에 병이 있는데 침과 약으로는 환부에 미칠 수 없어 반드시 절개해야 할 경우에는 환자에게 마취약을 먹여 잠시 취한 듯 죽은 듯 지각하는 바가 없게 하고 환부를 잘라 꺼냈다. 조주의 뇌를 꺼냈다. 만일 창자에 병이 있다면 창자를 잘라 깨끗이 씻어내고 다시 봉합해 고약을 붙였다. 네덧세면 치료가 되어 통증이 사라지고 환자 또한 이상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 한 달 만에 완전하게 완쾌했다. 옛날에 감릉의 상으로 있는 상이라는 건 제상이죠. 그 지역에 뭐 태수를 보좌하는 뭐 그런 제상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듯. 상으로 있는 자의 부인이 아니고요. 상으로 있는 사람의 부인이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는데 복통으로 편안하지 못했다. 화타는 그녀의 맥을 짚어보고 말했다. 태아는 벌써 죽었습니다. 사람을 시켜 손으로 더듬어 태아의 위치를 살피게 하고 왼쪽에 있으면 사내아이고 오른쪽에 있으면 여자아이라 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위치를 살핀 사람이 말했다.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실 약을 배합해 태아를 씻어내리니 과연 사내아이가 내려왔고 환자는 즉시 통증이 사라졌다. 현해관리 윤세는 사지에 열이 나고 입안이 마르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소변도 순조롭지 못했다. 전립선염에는 뭐죠? 케토톱이 아니지. 오메가 뭐였나? 아무튼 화타가 말했다. 시험삼아 뜨거운 음식을 먹어보아 땀이 나면 쾌차하겠지만 땀이 안 나면 사흘 후에 죽을 것입니다. 즉시 뜨거운 음식을 만들어 먹었지만 땀이 나지 않았다. 화타가 말했다. 체내에서 이미 장기가 끊어졌습니다. 장기라는 거는 내장의 기요, 기. 눈물을 흘리며 울어야만 길을 이을 수 있습니다. 과연 화타의 말과 같았다. 자, 부의 관리 아심과 이연이 함께 화타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모두 두통과 함께 전신에 발열이 있었으며 느끼는 고통은 똑같았다. 화타가 말했다.
아심은 설사를 해야 하고 이연은 땀을 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이 같은데 치료법이 다른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자 화타가 말했다. 아심은 체질이 겉으로는 튼튼하고 이연은 속으로 튼튼하기 때문에 당연히 다르게 치료해야 합니다. 즉시 각자에게 약을 주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두 사람 모두 병이 완쾌되어 일어났다. 염독의 엄흔이 사람들 몇 명과 함께 화타를 찾았다.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화타는 엄흔에게 말했다. 엄흔입니다. 네 몸은 건강합니까? 엄흔은 말했다. 평소와 같습니다. 화타가 말했다. 그대에게 위급한 병이 있음을 얼굴에 드러납니다. 술을 많이 마시지 마십시오. 엄흔 등은 담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멸리를 볶아 갑자기 현기증을 느끼며 수레에서 떨어졌다. 라면을 먹고 싶은가 보다. 사람들이 그를 부축해 수레에 태워 집으로 돌아왔지만 다음날 밤에 죽었다. 이거는 술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음날에 죽었다는데. 이전에 도구라는 거는 관직이에요. 도구를 지낸 돈자헌이 병에 걸렸다가 쾌차에 화타에게 진맥을 짚어보게 했다. 화타가 말했다. 몸은 아직 허약해 원래대로 회복되지 않았으니 수고로운 일을 하지 마십시오. 수고로운 일이라는 건 섹스를 의미합니다. 섹스. 파워 섹스 하지 마세요. 그 일을 하면 곧 죽게 될 것입니다. 만일 죽게 된다면 혀를 몇 촌은 내놓아야만 할 것입니다. 몇 촌이라는 건 촌이 길이에요. 길이. 돈자연의 아내가 그의 병이 좋아졌다는 말을 듣고 백열이 밖에서 와서 살펴보고는 밤에 그의 집에 머물며 파워 섹스를 하였는데 사흘 만에 발병했다. 하나같이 화타가 말한 것과 같았다. 파워 섹스하고 죽다니. 자, 도구 서의가 사람 이름입니다. 병이 들었으므로 화타가 가서 그를 진찰해 보았다. 서의가 화타에게 말했다. 어제 유조를 시켜. 의조리라는 거는 그 일종의 관청에 소속된 의사래요. 유조가 사람 이름입니다. 유조를 시켜 위에 우리 위장할 때 위에 침을 놓게 한 후부터 찌르는 듯한 고통이 와서 편안히 누워서 잘 수가 없습니다. 화타가 말했다. 침을 위에 찌르지 않고 잘못하여 간을 찔렀습니다. 먹는 것이 하루하루 줄어들고 닷새가 지나면 구할 수 없습니다. 결과는 화타의 말처럼 되었다. 동양현 진숙산의 작은 아들이 2살 때 병에 걸려 설사에 항상 먼저 울었으며 하루하루 쇠약해져 갔다. 화타에게 묻자 화타가 말했다. 이 아이의 어머니가 아이를 가졌을 때 양기가 안에서만 길러졌으므로 저지헌행하게 되고 아이가 어머니의 차가운 성분을 섭취했기 때문에 나올 수 없습니다. 화타는 4가지 약재를 합쳐 만든 여완환을 주었는데, 환이라는 것은 우리 알약 같은 거, 그걸 환약이라고 그러죠. 알환자 써서. 환을 주었는데 여완환을 주었는데 열흘 후에 병세가 사라졌다. 팽성 태수의 부인이 밤에 변소에 갔다가 전갈에 손을 쏘여 신음하며 아파했지만 치료할 방법이 없었다. 화타는 사람을 시켜 탕약을 뜨겁게 데우고 그 속에 손을 넣어 씻어내도록 했다. 이와 같이 하니 부인은 즉시 잠이 들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탕약을 여러 번 바꾸어 탕약의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했다. 날이 새자 쾌차했다. 굴리 매평이 병에 걸려 업무를 쉬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은 광릉현에 있었는데 200여리를 남겨두고 친한 사람의 집에서 머무르게 되었다. 오래지 않아 화타가 우연히 매평이 머물고 있는 집에 오게 되었다. 주인은 화타에게 매평을 보였다. 화타는 매평에게 말했다. 네가 나를 일찍 만났다면 이 지경에 이르진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미 병이 다 있으니 빨리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을 만나십시오. 닷새 후면 죽습니다. 매평은 즉시 돌아왔고 길은 화타가 예측한 것과 같았다. 화타는 길을 가다가 인후가 막히는 병에 걸린 사람이 목구멍이 있죠. 음식을 먹으려 해도 먹지 못하자 집안 식구들이 수레에 태워 의사에게 가려고 하는 것을 보았다. 화타는 그 사람의 신음을 듣고 수레를 멈추고 가서 살펴보고 그들에게 말했다. 방금 지나온 길 옆에 떡을 파는 집에 마늘을 부수어 시게 만든 것이 있으니 세대를 사서 그에게 먹이면 병이 자연스럽게 나을 것입니다. 즉시 화타의 말처럼 했더니 환자는 즉시 뱀 한 마리를 토해냈다. 환자가 토해낸 뱀을 수레 옆에 걸고 화타를 방문하니 화타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아이가 문 앞에서 놀다가 그들을 맞이하여 보고 말했다. 우리 아저씨를 만난 것 같군요. 수레 옆에 뱀을 달았네요. 환자는 앞으로 들어가 앉아서 화타의 집 북쪽 벽에 이런 뱀이 수십 마리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다. 자, 여러분, 이빈
그 이비인후과를 가지 마시고 그 마늘을 드세요. 그러면 뱀을토하고 낫게 됩니다. 신기하구만. 어쨌든 이게 그 당시, 지금은 이게 허황돼 보여도 그 당시에는 분명히 이게 그 병이 나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적은 거겠죠, 그죠? 뭐 실제로 예를 들면 화타가 그 우리가 아는 뭐 외과 의술을 막 행했다 그러더라도 사람들한테는 막 이렇게 전해주고 하면서 과장돼서 이제 뱀을 토했다 뭐 그런 얘기까지 오게 된 거겠지 라고 아마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지금도 사람들은 상식적이니까. 자, 아무튼 어떤 군의 태수가 병이 들었다. 화타는 태수가 크게 화를 내면 차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에게 돈만 많이 받고 치료는 하지 않고 오래지 않아 환자를 내버려 두고 떠나면서 태수를 욕하는 편지를 남겼다. 태수는 과연 화를 크게 내고는 사람들을 시켜 화타를 쫓아가 잡아 죽이도록 했다. 태수의 아들은 화타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수하관리들에게 뒤쫓지 말라고 했다. 태수는 최대한도로 분노하더니 검은 피를 몇 대 토하고 병이 나았다. 또 한 사대부가 있었는데 몸이 불편했다. 화타가 말했다. 그대 병은 깊습니다. 배를 갈라 환부를 절제해야 합니다. 당신의 수명 또한 10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나 병이 그대를 죽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10년 동안 병을 참아낼 수 있다면 수명과 함께 병이 닿을 것이므로 특별히 절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대부는 고통을 참지 못하고 그것을 반드시 절제하라고 했다. 화타는 그를 위해 수술했고 환부는 매우 빨리 좋아졌는데 10년이 지나서 결국 죽었다. 병이 사람을 죽이지 못했는데 아무튼 그것 때문에 힘드니까 이제 병을 없앤다 그랬구나. 자, 광릉태수 진등은 병이 들자 가슴속에 고민이 가득했으며 안색이 붉고 음식을 먹지도 않았다. 화타는 그의 진맥을 보고 말했다. 당신의 윗속에 있는 몇 대 분량의 기생충이 안에서 악성종기가 되려고 합니다. 날 것을 먹어 생긴 것입니다. 민물회 먹지 마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이걸 보고 사실 이게 이제 화타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일화지 싶은데 삼국지 6에 보면은 왜 화타가 가끔 나와가지고 진등님의 윗속에는 그러면서 불길한 얘기라고 가버리죠. 요게 이제 디스토마라고 하던데 디스토마에 가깝다고 하던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민물회를 먹으면은 가끔 윗속에 이제 그게 기생충이 생기는 경우가 있대요. 조심하라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지금은 고칠 수 있습니다. 물론 고칠 수 있는데 옛날에는 못 고쳤나 보죠. 자, 즉시 2대의 탕약을 만들어 먼저 한 대를 복용하게 하고 조금 있다가 마저 복용하도록 했다. 탕약을 먹은 지 얼마 안 되어 3대의 기생충을 쳐냈는데 붉은색 머리는 모두 움직이고 있었으며 반은 물고기를 얇게 점인 모습을 하고 살아있었다. 이 병은 3년 후에 또 재발합니다. 그때 만약 훌륭한 의사를 만나면 치료할 수 있습니다. 과연 화타가 말했던 기일에 병이 재발했는데 당시 화타가 살아있지 않았으므로 환자는 화타의 말대로 죽었다. 조조는 소문을 듣고 화타를 불렀다. 잠깐만요. 잠시만요. 자, 조조가 소문을 듣고 화타를 불렀다. 화타는 항상 조조 곁에 있었다. 조조는 두통으로 고생했는데 재발할 때마다 마음이 산란하고 눈앞이 몽롱해졌다. 화타가 침으로 횡격막을 찌르고 횡격막입니다. 횡격막, 여러분 딸꾹질하는 그 횡격막이요. 손을 따자 병세가 사라졌다. 장군 이통의 부인이, 이통은 여러분 아시죠? 연암군의 토호입니다. 자, 이통의 부인이 병세가 심했으므로 화타를 불러 맥을 짚어보게 했다. 화타가 말했다. 유산이 되었는데 태아가 모체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통이 말했다. 유산이 된 것은 확실한데 태아는 이미 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화타가 말했다. 진맥에 의하면 태아는 아직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장군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다. 화타는 진료를 멈추고 떠났다. 부인의 병세는 점점 호전되었다. 그러나 100여일 후에 병이 재발하였으므로 또 화타를 불렀다. 화타가 말했다. 이맥에 따라 판단하면 태아는 아직 있습니다. 이전에 2아이가 생겼는데 한 아이는 먼저 나왔는데 출혈이 매우 많았고 뒤에 아이는 아직 나오지 못했습니다. 쌍둥이군요.
산모는 자각하지 못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한 깨닫지 못해 이어서 낫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태아는 죽었는데 어머니의 혈맥은 다시 태아에게 돌아가지 않으니 태아가 말라서 어머니의 등골뼈에 붙어 있기 때문에 등골뼈의 통증이 극심했던 것입니다. 지금 탕약을 주고 아울러 한 곳에 침을 놓으면 죽은 태아는 반드시 나올 것입니다. 탕약과 침을 모두 사용하자 부인의 격렬한 통증이 아이를 낳을 때와 같았다. 화타가 말했다. 죽은 태아는 너무 오래 말라 있었으므로 스스로 나올 수 없습니다. 응당 다른 사람에게 찾도록 해야 합니다. 과연 죽은 사내 아이 하나를 꺼냈는데 손과 발이 모두 온전하게 갖추어져 있고 안색은 검었으며 몸은 일척쯤 되었다. 화타의 절묘한 의술은 대체로 이와 같았다. 그러나 그는 본래 선비였으므로 의술을 직업으로 삼은 사람으로 간주되자 마음속으로 항상 부끄러워했다. 아하. 후에 조조가 직접 국사를 처리할 때 중병에 걸리자 화타에게 치료하도록 했다. 화타가 말했다. 이 병은 단기간에 치료하기 어렵습니다. 장기간 치료해야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화타는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 있었으므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조조에게 했다. 방금 집에서 천지가 왔습니다. 잠시 집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집에 돌아온 후 부인이 병에 걸린 것을 이유로 여러 차례 기일을 연기할 것을 청하며 돌아가지 않았다. 조조는 누차 편지를 써서 불렀고 또 9년의 관리에게 명예 화타를 보내도록 했다. 화타는 자신의 본령을 견제하고 다른 사람을 모셔 녹을 먹는 것을 싫어했으므로 길에 오르지 않았다. 조조는 개빡쳐서 사람을 보내 가서 살피도록 했다. 화타가 유부녀였으면 좋아했을 텐데. 만일 화타의 처가 정말로 병에 걸렸다면 팥 10섬을 내라고 휴가를 더 늘려주도록 하고 만일 거짓이라면 체포에 압송하도록 했다. 그래서 화타는 허창의 감옥으로 넘겨져 신문을 받고 죄를 시인했다. 순욱이 조조에게 간청했다. 화타의 의술은 확실히 정통합니다. 사람의 목숨이 걸려있는 일이니 당연히 그를 용서해야 합니다. 교현씨 안녕하세요. 배신자 성견. 자, 아무튼 용서해야 합니다. 조조가 말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천하에 이런 쥐새끼 같은 자가 없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화타를 가혹하게 고문했다. 화타가 죽으려고 할 때 책 한 권을 꺼내 오개관리에게 주고 말했다. 이 책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개관리가 법을 어기는 것이 두려워 받지 않았으므로 화타 또한 강요하지 않고 불을 찾아 태워버렸다. 화타가 죽은 후에도 두통이 사라지지 않자 조조가 말했다. 화타는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데 나의 병을 고쳐 스스로를 높이려고 했다. 내가 그를 죽이지 않았어도 끝내 나를 위해 이 병의 근원을 잘라버리진 못했을 것이다. 나중에 사랑하는 아들 창서가 병으로 위독하게 되자 조조는 탄식하며 말했다. 화타를 죽인 것이 후회가 되는구나. 내가 이 아이를 죽게 했다. 이 조조가 시발놈이군요. 내가 조조를 항상 내가 긍정적으로 보통 생각을 했는데 화타에 관한 일화를 보니까 이게 아주 시발놈이네. 뭐죠? 일단은 연희에 나와있는 뭐 관우에 관한 일화는 여기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관우에 관한 일화는 여기 안 나오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조조가 화타를 죽였다라는 일화는 이제 정사에도 나오네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처음에 굴리 이성이 고통스럽게 기침이 나와 밤에도 낮에도 잠을 잘 수 없었으며 항상 피구름을 토했으므로 화타에게 물었다. 화타가 말했다. 그대의 병은 장에 종기가 난 것입니다. 기침할 때 토하는 피구름은 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에게 두전이라는 게 단위랍니다. 단위. 두전의 가루약을 주겠습니다. 2대쯤 되는 피구름을 토하고 스스로 유쾌하게 기르면 한 달이면 조금 차도가 있고 길을 보유하고 마음을 자유롭게 쓰면 1년이면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18년이 지나면 한 차례 작은 발작이 있을 것인데 이 가루약을 복용하면 병세는 또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만일 약을 얻지 못한다면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루약 2전을 주었다. 약을 얻은 후 5, 6년이 지났을 무렵에 친척 중에 같은 병에 걸린 자가 있어 이성에게 말했다. 그대는 지금 건강하고 나는 죽으려 합니다. 어떻게 병이 없으면서 약을 보관만 하고 장차 올 병에 대비하며 견딥니까? 먼저 나에게 주어 내 병이 나으면 내가 다시 당신을 위해 화타에 가서 약을 구해오겠습니다. 이성은 그에게 약을 주었다. 이런 친척들은 여러분 멀리하십시오. 그는 병이 완치되어 초현으로 왔지만 마침 화타가 붙들려 갔으므로 약을 구하지 못했다. 18년 후 이성은 병이 재발했지만 약을 복용하지 못해 죽었다.
광릉현의 오보, 팽성현의 번아가 모두 화타를 추종해 배웠다. 오보는 화타의 가르침에 따라 치료했으므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 화타가 오보에게 말했다. 사람의 몸은 항상 활동하려고 하지만 지나치게 필요하게는 안 된다. 활동하면 식물을 소화하고 흡수할 수 있고 혈맥이 흘러 통하여 질병이 생기지 않는다. 비교하면 문의 축이 썩지 않는 것과 같다. 때문에 고대의 장수한 신선은 몸과 수적을 굽혔다 폈다면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양생법인 도인 활동을 했고, 곰처럼 나무를 끌어안고 올빼미처럼 몸은 움직이지 아니하고 목만 돌려 뒤를 돌아보고 허리를 펴고 각 부위의 관절을 활동시켜 장수를 구했다. 이거 약수터에 나와 있는 그 아줌마들, 밤에 학교 울타리에서 나무 끌어안고 있는 아저씨들 이야기네. 자, 나는 운동 방법을 하나 갖고 있는데 이를 오금휘라고 했다. 오금휘. 오라는 건 5이고요. 금은 날짐승할 때 금자고요. 희는 뭔지 모르겠네. 자, 첫째는 호희다. 호희 호랑이. 둘째는 녹희 사슴. 셋째는 웅희 곰. 넷째는 원희 원숭이인가? 다섯째는 조희 새. 이것은 또한 병을 제거할 수 있고 아울러 수족을 자유롭게 하여 도인의 작용이 있다. 신체 중에 불편한 곳이 있을 때 일어나서 한 동물의 놀이를 한다면, 희가 놀이라는 거구나. 땀을 흘려 옷을 적시게 될 것이고 불편한 곳 위에 가루약을 뿌리면 신체는 경쾌해질 것이며 뱃속에서도 음식을 먹으려 할 것이다. 오부는 이것을 시행하였으므로 92세나 되어도 귀가 밝고 눈이 밝으며 치아가 완전하고 견고했다. 번화는 침술에 뛰어났다. 무릇 의술을 행하는 사람들은 모두 등과 가슴 사이에 숨어있는 것에는 침을 놓을 수 없으며 그곳에 침을 놓는다면 4분을 넘지는 못한다고 말했는데, 4분이라는 게 여기서 분이라는 게 시간인가? 아니면 다른 건가 잘 모르겠네요. 자, 번화는 등에 침을 한두 천 찌르고 큰 구멍이나 가슴 부위에 침을 5, 6천씩 놓아 모든 병을 치료했다. 일찍이 번화는 화타에게 사람들에게 유익한 약을 먹일 수 있기를 구했다. 화타는 그에게 칠엽청점산을 전수했다. 자른 온나무잎 한 대와 잘게 부순 청점 14량에 14량의 비율을 맞추어 만드는 약이었다. 이것을 오래 복용하면 뱃속에 있는 삼필의 기생충이 제거되어, 삼필이라는 것은 3마리랍니다. 오장을 이롭게 하고 신체를 가볍게 하며 두 발이 하얗게 되지 않는다고 한다. 아마 3종류의 기생충 그런 의미겠죠. 자, 번화는 화타의 말대로 이 약을 복용하여 100세 가까이 살았다. 온나무 잎은 도처에 있고 청점은 풍현, 폐현, 팽성현, 조가현 일대에 서식한다. 여기까지가 화타 이야기입니다. 화타. 자, 그 다음은 두기입니다. 두기. 화타 이야기에서 제가 느낀 점은 일단 관우 이야기는 뻥이구나. 일단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일단 정사에 없으니까 아마 뻥일 가능성이 크겠죠. 네, 관우 이야기는 뻥이고 조조가 이제 화타를 죽인 거는 진짜구나, 조조가 쓰레기구나, 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다음은 두기입니다. 두기. 두기는 자가 공량이고 하남 사람이다. 음률에 밝아 아악랑으로 임명되었으나, 아악이라는 거는 음악 이름이겠죠. 중평 5년에 병으로 관직을 떠났다. 중평 5년은 188년입니다. 주와 군의 관리나 사도가 예의로서 초빙했으나 세상의 혼란을 피해 형주로 갔다. 하남이라는 곳이요, 황은 남쪽을 의미하는 말인데 사실은 여기 낙양 근처를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하남이라는 표현이. 자, 하남에서 형주로 왔습니다. 형주. 형주목 요표는 두기와 맹요에게 명하여 한나라 황제를 위하여 제사나 조회 때 연주하는 아악을 편성하게 했다. 아악을 편성한 후 요표가 관소의 정원에서 아악 연주를 보려고 하자 두기가 그에게 간언했다. 지금 너는 천절을 위해 아악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관소의 정원에서 연주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유표는 그 의견을 받아들여 취소했다. 여기 무슨 말이냐면은 유표가 그 형주에서 황제 놀이 하려고 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후 유표의 아들 유종이 조조에게 투항했다. 조조는 두기를 군무 죄주로 임명하여 태악의 사무에 참여시켰으며 아악을 창제하도록 했다. 두기는 종률의 식별에 뛰어났고 총명함은 다른 사람을 뛰어넘었으며 온갖 악기를 연주했는데 가무만은 잘하지 못했다. 춤은 못 췄다.
당시 산기시랑 등정과 윤제가 악을 잘 노래했으며 가사 윤호는 종묘제사의 곡을 연주할 수 있었고 무사 풍숙과 복양은 전대의 온갖 무용에 대해 잘 알았으며 두기는 일체를 총괄해 연주하는데 마음을 쏟아 멀리 전대의 경전을 고찰하고 가까이 조정의 구례를 취하여 각종 음악의 이론적 지식을 가르쳤으며 각종 악기를 제작해 구비했다. 전대의 고악을 옛날의 음악을 계승해 부흥시키는 것은 모두 두기로부터 시작되었다. 황초 연간에 두기는 태양령과 협률도위로 임명되었다. 한나라 주정에 있던 주종공 시옥은 주종공이 아마 그 장인 그런 의미겠죠. 종을 만드는 장인인가? 시옥은 재능과 지혜가 풍부해 새로운 물건을 많이 제작했으므로 또한 당시에 고귀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다. 두기는 시옥에게 동으로 만든 종을 만들도록 했는데 완성한 종소리의 맑고 탁함이 음률 법칙과 같지 않았으므로 여러 차례 훼손시켜 고쳐 만들도록 했다. 시옥은 그것이 매우 싫었으므로 두기에는 성운의 청탁에 일정한 표준이 없다고 말하여 심하게 저항했다. 두기와 시옥은 서로 조조에게 아뢰었고 조조는 완성된 종을 가져오도록 해서 다른 순서에 따라 연주하도록 했는데 두기가 음률에 정통하고 시옥이 허황된 말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시옥과 그의 두 아들에게 벌을 내렸으며 모두 양마사가 되게 했다. 말 기르게 했다는 거죠. 말을 기르게 했다. 양마라는 게 말을 기른다 그런 말이죠. 조비는 시옥을 총애했다. 또 일찍이 두기에게 좌전 등과 빈객들 가운데 생황을 불고 금수를 타도록 명령한 적이 있었는데 두기는 곤란한 기색을 보였다. 이 일로 조비는 두기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후 조비는 다른 일을 이유로 하여 두기를 체포해 옥에 가두고 좌진 등으로 하여금 옥안에서 두기에게 배우도록 했다. 두기는 자신이 익힌 것을 품위가 있는 학문이고 벼슬에 나와 관리가 된 것에도 근본이 있다고 말했으나 내심 불만이 있는 듯했다. 그래서 쫓겨나 면직된 상태에서 죽었다. 두기의 제자 하남사람 소등, 장태, 상복은 각기 태학승에 이르렀으며 합의사람 진항은 사율중랑장에 임명되었다. 좌연년 등은 비록 음률에 탁월했지만 모두 정성에 뛰어났고 정성이라는 것은 이제 음란한 소각이랍니다. 음란한 속음악. 그러니까 지금 그 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중가요 좀 야한 노래들 있잖아 그죠? 그런 얘기들 모두 정성에 뛰어났고 옛것을 좋아하고 바른 음악을 부흥시킨 데는 두기만 못했다 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주건평입니다. 주건평. 자, 주건평은 패국 사람이다. 패국이라는 것이 여기죠. 패국의 인물이 되게 많죠, 그죠? 자, 패국 사람이다. 관상을 보는 기술이 뛰어났으며 마을 안에서 효험을 보인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번엔 관상입니다. 조조가 위공이 되었을 때 주건평에 대한 소문을 듣고 불러서 낭으로 삼았다. 조비가 오관장이 되었을 때 손님 30여 명을 모아 연회를 열었다. 조비는 주건평에게 자신의 수명을 묻고 또 빈객들의 상을 보도록 명했다. 주건평이 말했다. 장군의 수명은 80살인데 40살 때 작은 재난이 있을 것이니 조심해 보호하시길 원합니다. 그는 하우위에게 말했다. 당신은 49에 주목에 임명되겠지만 주목이라는 거는 이제 목사예요. 목사, 예주 목사 뭐 이런 거. 재난을 만나게 됩니다. 만일 재난을 넘긴다면 이른까지 살고 관직은 공보에 이를 것입니다. 응거에게 말했다. 당신은 62의 시중에 임명되지만 재앙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1년 동안 흰색의 개 한 마리가 당신에게만 보이고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조표에게 말했다. 조표라는 것은 초나라 왕 조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관고음인가? 왕릉이구나. 왕릉의 반란에 휘말려 죽은 사람일걸? 자, 당신은 본국에 있다가 57이 되면 병란의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니 이 일을 대비해야 합니다. 당초 영천의 순유와 종료는 서로 친하게 지냈다. 순유가 먼저 세상을 떠났고 순유의 아들은 아직 어렸다. 종료는 순유의 집안을 다스려 순유의 첩을 시집보내려 했다. 종료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 말했다. 나와 공달의 순유입니다. 일찍이 함께 주건평에게 관상을 보았는데 주건평은 순군은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뒷일을 종군에게 의탁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난 당시 순유에게 농담조로 그대의 첩 아무를 시집 보내야겠군요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가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될 줄을 짐작하고 농담했겠습니까? 지금 아무를 시집 보내려 하니 그녀가 좋은 곳으로 가도록 해주십시오. 죽은 평의 기묘함을 희상하니 설령 단거나 허브라고 할지라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거는 슬픈 일하네. 황초 7년입니다. 조비가 나이가 40살 때 중병에 걸리자 주위 사람들에게 말했다. 죽은 평이 말한 80은 낮과 밤을 합한 수이구나. 나는 곧 죽을 것이다. 오래지 않아 과연 조비가 세상을 떠났다. 하우위가 연주자사가 되었을 때 나이가 49이었고 12월 상순에 병이 걸리자 죽은 평의 말을 생각하고 스스로 반드시 죽게 될 것을 알고 미리 유언을 남기고 상을 치를 물품을 준비해 실제 모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했다. 하순이 되자 병이 호전되어 거의 평상시처럼 회복되었다. 30일 하오는 절개일걸? 하오 아닌가? 시간인가? 사물을 주관하는 관리에게 주연을 열도록 하고 말했다. 나의 병세가 나날이 좋아지고 있고 내일 닭이 울면 내 나이 50살이 된다. 죽은 평이 경고한 날짜는 무사히 지날 것이다. 손님들이 흩어진 후 하우이는 잠을 자다가 병이 재발해 밤사이에 세상을 떠났다. 저렇게 해치웠나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은거는 61살에 시중에 임명되어 궁중에서 숙직하는데 갑자기 흰개 한 마리를 보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물었지만 모두 보지 못했다고 한다. 그래서 은거는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여러 차례 연회를 열고 서둘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놀면서 스스로 즐겼다. 1년의 기한이 지나 63살에 세상을 떠났다. 조표는 초왕으로 봉해졌을 때 57살이었는데 왕릉과 내통에 모반하다가 사형에 처해졌다. 무릇 이런 사람들 중에는 죽은평의 말처럼 되지 않은 자가 없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정을 전부 기록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몇 가지 사건만을 대략 기록했다. 단지 사공 왕창과 정동장군 정희, 중령군 왕숙에 대한 예언만은 어그러졌다. 왕숙이 62살에 중병이 들었는데 모든 의사들은 한결같이 치료할 수 없다고 했다. 왕숙의 부인이 그에게 유언을 물었다. 왕숙이 말했다. 죽은 평이 내 관상을 보고서 70까지 살고 관직은 30이 이른다고 했는데 지금 모두 실현되지 않았으니 내가 또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왕숙은 결국 죽었다. 죽은 평은 또 말의 관상을 보는데도 정통했다. 말 히힝거리는 말. 조비가 외출하려고 하고 밖에서 말을 골라 들여오도록 했다. 죽은 평이 도중에 말을 보고 말했다. 이 말의 상을 보니 오늘 죽을 것입니다. 조비가 말을 타려 하는데 말은 조비의 옷에서 나는 향기를 싫어해 놀라 조비의 무릎을 깨물었다. 조비는 크게 화가 나 즉시 말을 죽였다. 죽은 평은 황초연간에 죽었다. 신기한 이야기구려. 자, 이번에는 주선입니다. 주선. 연희에는 죽은 평이라는 사람이 나왔던가? 자, 이번 주선입니다. 주선은 자가 공화이고 나간군 사람이다. 군리가 되었을 때 태수 양패의 꿈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 말했다. 8월 1일 조공이 와서 조조겠죠. 반드시 그대에게 지팡이를 주고 약주를 주어 마시게 할 것입니다. 양패는 주선에게 그것을 점쳐보도록 했다. 당시 황건적이 난리를 일으켰다. 주선이 말했다. 무릇 지팡이는 신체가 약한 사람을 일으키는 것이고 약은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니 8월 1일에 황건적이 반드시 소멸될 것입니다. 8월 1일이 되자 과연 황건적이 소탕되었다. 후에 동평의 유정이 발이 넷 달린 뱀이 문안으로 구멍을 뚫는 꿈을 꾸고 도마뱀이군요. 주선에게 점을 보겠는데 주선이 말했다. 이것은 국가에 관한 꿈이지 당신 집안의 일이 아닙니다. 응당 도적이 된 여자를 죽여야만 합니다. 오래지 않아 여도적 정과 강이 함께 토벌되었다. 이것은 뱀이 여자의 징조이고 발은 뱀에게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통 여자는 도적질 않는다 그런 얘기인가? 조비가 주선에게 물었다. 나는 궁전 위에 있는 기와 2장이 땅에 떨어져 원앙새 한 쌍이 되는 꿈을 꾸었는데 이것은 어떤 일입니까? 주선이 대답했다. 후궁 가운데 갑자기 죽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조비가 말했다. 내가 그대를 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꿈 안 꿨다고 얘기하는 거죠. 시발놈이네 이거.
조선이 대답했다. 꿈은 사람의 마음이 원하는 바입니다. 만일 말로 표현한다면 기륭이를 점칠 수 있습니다. 미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황문영이 궁녀 한 명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상주했다. 오래지 않아 조비가 또 조선에게 물었다. 나는 어젯밤에 푸른 기운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어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조선이 대답했다. 천하의 고귀한 여자가 죽을 것입니다. 당시 조비는 이미 사자를 파견해 견씨죠. 조서를 내린 뒤였다. 조선의 말을 듣고 조비는 후회하고 사람을 보내 사자를 뒤쫓겠지만 미치지 못했다. 견우를 죽이라고 했나? 앞에 후비전에서 읽었을 텐데 내가 기억이 안 나네. 읽어보세요. 자, 조선의 말을 듣고 조비는 후회하고 사람을 보내 사자를 뒤쫓겠지만 미치지 못했다. 조비가 또 물었다. 동전의 문자를 긁어 문자를 없애도록 했는데 오히려 더욱 선명해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주선은 시리하여 한탄하며 말하지 않았다. 조비가 다시 묻자 주선은 대답했다. 이것은 폐하의 집안일입니다. 비록 당신의 뜻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태호께서 듣지 않기 때문에 문자를 없애려고 하지만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당시 조비는 동생 조식을 죄로 다스리려 했지만 태후의 강력한 반대 때문에 단지 자기를 낮췄을 뿐이다. 조비는 주선을 중랑으로 임명하고 태사에 귀속시켰다. 어떤 사람이 주선에게 물었다. 일찍이 어떤 사람이 나는 어젯밤에 제사에 쓰려고 기르는 개가 풀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점괘입니까? 주선이 대답했다. 당신은 맛있는 음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외출하였는데 과연 풍성한 음식을 만났다. 후에 또 주선에게 물었다. 어젯밤에 또 풀을 먹는 개를 꿈에서 보았는데 어떻습니까? 주선이 대답했다. 수레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질 것입니다. 조심해서 경계해야 합니다. 오래지 않아 과연 주선의 말과 같게 되었다. 후에 또 주선에게 물었다. 어젯밤에 또 풀을 먹는 개를 보았는데 어떻습니까? 주선이 말했다. 그대의 집에 불이 날 것이니 잘 지키십시오. 곧 집에 불이 났다. 그가 주선에게 물었다. 앞뒤로 세 차례는 모두 꿈을 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당신을 시험해 본 것뿐입니다. 어떻게 모두 맞췄습니까? 주선이 말했다. 이것은 신령이 당신을 움직여 말을 하게 한 것이므로 진짜 꿈과 다름이 없습니다. 좋은 말이네요. 또 주선에게 물었다. 풀을 먹는 개에 관한 꿈을 3번이나 꾸었는데 점괘가 다 달랐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주선이 말했다. 풀을 먹는 개는 신에게 제사 지내는 물건입니다. 때문에 당신이 처음 꿈을 꿨을 때는 당연히 제사 지내고 남은 음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사가 끝나고 나면 풀을 먹는 개는 수레에 깔리기 때문에 두 번째 꿈은 당신이 수레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는 것을 암시합니다. 풀을 먹는 개가 수레에 깔린 후에는 반드시 수레에 실어 태워버리기 때문에 마지막에 꿈을 꿨을 때는 불이 날 것을 걱정하라고 한 것입니다. 요게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왜 우리가 지방 태우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선이 꿈을 풀이하는 것은 대체로 이와 같았다. 열이면 8, 9은 적중했으므로 세상에는 그의 해몽을 주권 평에 관상술에 견주었다. 그 밖에 그의 해몽이 잘 들어맞은 얘는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다. 명제의 말년에 죽었다. 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관로입니다. 관로. 여기 번역하신 분은 관노라고 번역했는데 저는 그냥 관로라고 읽겠습니다. 관로. 자, 보통 우리 관로라고 읽잖아요, 그죠? 관로의 자는 한자도 그리고 로 같고, 관로의 자는 공명이고 평원사람이다. 평원사람, 평원 여기입니다. 자, 평원사람입니다. 용모는 조잡하고 추하여 당당한 위풍도 없고 술을 좋아하고 음식을 먹으며 농담할 때에는 사람을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그를 좋아했지만 존경하지 않았다. 관로의 부친이 이조의 관원으로 임명되었을 때 이조의 백성 곽은 형제 3사람은 모두 안전뱅이가 되는 병이 걸렸으므로 관로에게 그 이유를 점쳐보도록 했다. 관로가 말했다. 그에 따르면 묘안에 한 여자의 혼이 있는데 당신의 백모가 아닙니다. 백모가 아니라 숙모입니다. 백모가 아니면 숙모입니다. 일 겁니다. 이거 번역이 좀 이상하죠, 그죠? 백모가 아니면 숙모일 것 같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 기황이 들었던 시기에, 그러니까 그 기황이라는 게 흉년,
흉년이 들었던 시기에 그녀가 갖고 있던 몇 승의 쌀에 눈독을 들인 자가 있었습니다. 그 자는 그녀를 우물에 빠뜨렸고 우물 속에서 소리내어 울자 큰 돌덩이를 던져 그녀의 머리를 깼습니다. 외로운 혼이 원통해하며 하늘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근이 눈물을 흘리며 잘못을 시인했다. 광평에 사는 유봉님의 아내가 병세가 위독했으므로 미리 관에 재료를 사두었다. 당신은 정월이어서 관로에게 점을 보도록 했다. 관로가 말했다. 8월 신묘일 태양이 하늘 가운데 있을 때 수명이 끝납니다. 유봉님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고 했다. 그의 아내의 병은 점점 호전되었다가 가을이 되어 재발했다. 하나같이 관로가 말하는 대로 했다. 관로가 평안태수 왕기를 가서 만났는데 왕기가 그에게 점괘를 뽑아보도록 했다. 관로가 말했다. 미천한 부인이 사내아이를 하나 낳는데 그 아이는 태어난 후 부엌으로 달려가 죽게 됩니다. 또 침대 위에 붓을 입에 문 큰 뱀 한 마리가 있는 것을 집안 사람들이 모두 보고 잠시 떠날 것입니다. 또 까마귀가 집 안으로 들어와 제비와 다투어 제비는 죽고 까마귀는 날아갑니다. 이건 세 가지 괴이함이 있습니다. 왕기는 객감놀에서 점괘의 기륭을 물었다. 관노가 말했다. 객사가 오래되었으므로 도깨비가 괴이한 일을 만드는 것뿐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자 곧 달리는 것은 스스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송묵이라는 요괴가 부엌으로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큰 뱀이 붓을 입에 물고 있는 것은 나이든 서좌가 괴이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까마귀와 제비가 싸우는 것은 늙은 위병이 괴이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괴 중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만 흉상은 보이지 않으므로 요상한 징조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후에 결국 아무런 우환이 없었다. 당시 신도현의 영의 집에서는 여자들이 번갈아가며 놀라고 두려워하는 병을 앓았다. 관노에게 점을 보도록 했는데 관노가 말했다. 당신의 북쪽에 있는 집의 서쪽에는 죽은 남자가 2명 있는데 한 남자는 창을 쥐고 있고 한 남자는 활과 화살을 쥐고 있고 머리는 벽 안쪽에 있고 다리는 벽 밖에 있습니다. 창을 갖고 있는 자가 사람들의 머리를 찌르고 있기 때문에 두통이 심해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활과 화살을 갖고 있는 자가 사람들의 배를 쏘기 때문에 복통이 생겨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낮에는 떠돌아다니다가 밤이 되면 와서 사람들을 해롭게 하기 때문에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골을 발굴해 옮기자 집안 식구들은 모두 병이 나았다. 청하의 왕경은 관직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관노가 그와 만났다. 왕경이 말했다. 최근에 귀한 일이 있었는데 매우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번거롭겠지만 괴를 뽑아주십시오. 관로가 괴를 뽑고 말했다. 효괴는 기람으로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당신이 밤에 집의 문 앞에 있을 때 연작 같은 빛이 흘러 가슴 속에 떨어져 은은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내심 불안하여 옷을 벗고 황황하다 부인을 불러 남은 빛을 찾도록 했군요. 왕경은 크게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말한 그대로입니다. 관로가 말했다. 기랍니다. 관직이 오를 징조입니다. 이런 징조는 곧 실현될 것입니다. 오래지 않아 왕경은 강하태수로 임명되었다. 관로는 또 과근의 집에 도착했는데 아까 그 과근이겠죠. 비둘기가 날아와 대들보 있으며 매우 고슬프게 울었다. 관로가 말했다. 한 노인이 동쪽에서 올 것입니다. 그는 돼지 한 마리와 순한동이를 갖고 있습니다. 주인은 기뻐하지만 작은 사고가 있을 것입니다. 과연 다음날에 한 손님이 왔는데 젊게 들어했다. 과근은 손님으로 하여금 술을 절제하고 고기를 삼키며 불을 조심하라고 했다. 고기를 삼가며 불을 조심하도록 했다. 활을 쏘아 닭을 잡을 때 화살이 나무 사이에 있던 어린 여자아이의 손을 맞춰 아이가 피가 흘려 놀라고 두려워했다. 관로가 안덕현의 영 유장인의 집을 방문했을 때 까치가 지붕 위에 앉아 울었는데 그 소리가 매우 급했다. 관로가 말했다. 까치는 동북쪽에 있는 부인이 어제 남편을 죽이고 그 죄를 서쪽 집의 남자에게 연루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가 서산 너머로 지기 전에 이 일을 알리는 자가 올 것입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관로네요. 그 시각이 되자 과연 동북쪽으로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이 고발했는데 이웃 사는 부인이 자기 남편을 직접 죽이고 서쪽 집에 있는 사람이 남편과 원주지간이었으므로 자기 남편을 죽였다고 했다. 관로가 여린현의 전농으로 있던 왕홍직의 집을 방문했을 때 높이가 3척쯤 되는 회오리 바람이 서쪽 방향에서 불어와 정원 안에서 회전하다가 멈추었다가 또다시 일어났다가 오랫동안 멈춰있었다. 왕홍직이 관로에게 무슨 연고인지 묻자 관로가 말했다.
동쪽에서 말을 관리하는 자가 옵니다. 아마도 부친께서 아들 때문에 곡을 하게 될 것이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음날 교동의 관리가 도착했고, 교동이라는 것은 여기 교동이라는 곳이 이 어딘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요. 예. 자, 교동의 관리가 도착했고 과연 왕홍직의 아들이 죽었다. 왕홍직이 까닭을 묻자 관로가 대답했다. 그날은 을묘일로서 장남의 징후입니다. 나뭇잎이 신에 떨어지고, 신이라는 것은 가을 초의 계절을 신이라 그런답니다. 북두칠성의 자루가 신의 방향을 가리키는 것은 신이 인을, 호랑인자, 인을 파괴하는 것으로 상이 날 징후입니다. 태양이 오를 향하고 있을 때, 오라는 것은 남쪽이요, 바람이 부는 것은 말의 징후입니다. 리는 리라는 건 남쪽이랍니다. 문체를 상징하며 관리의 징후입니다. 신미는 호로 있고 서쪽으로 있고, 호는 대인으로 있으니 부친의 징후입니다. 또 숫가치가 나라와 왕홍직의 집안에 있는 영을 매단 기둥 위에 올라가자 왕홍직은 매우 불안하여 관로에게 점괘를 뽑아오도록 했다. 관로가 말했다. 5월에 반드시 승진할 것입니다. 이때가 3월이었다. 5월이 되자 왕홍직은 과연 발해태수로 임명되었다. 관도형의 영으로 있던 제갈원이 신흥태수로 승진했다. 관로는 먼저 가서 그를 위해 환송회를 열었는데 그 자리에는 빈객들도 함께 있었다. 제갈원이 직접 일어나 제비할 벌집 거미를 그릇에 놓고 관로로 하여금 맞춰보도록 했다. 괴를 뽑은 후 관로가 말했다. 첫 번째 물건은 생기를 품고 변화를 기다리다 집에 의지하고 있으며 수컷과 암컷의 형체가 있고 날개가 넓게 퍼지니 이것은 제비의 알입니다. 두 번째 물건은 집에 걸려있고 문이 매우 많으며 정화만을 감추고 토객을 기르며 가을이 되면 변화하니 이것은 벌집입니다. 세 번째 물건은 발이 많고 실을 토해내 그물을 만들며 그물로 음식을 찾아 구하고 날이 저물 때 이익을 얻더니 이것은 거미입니다.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며 기뻐했다. 왜 기뻐했을까? 관로의 친척형 관효국은 척구에 살고 있었다. 관로는 가서 그를 따라 두 빈객을 만났다. 빈객들이 떠나자 관로가 관효국에게 말했다. 두 사람은 이마와 입과 귀 사이에 흉한 기가 있습니다. 함께 기괴한 병거를 만나게 되고 두 사람의 영혼은 돌아갈 곳이 없어 바다에 떠오르고 뼈만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래지 않아 그들은 함께 죽을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자 두 사람은 술을 마셔 취해서 한밤중에 수레를 함께 탔는데 소가 놀라 길을 내려와 장하 속으로 들어가 모두 물에 빠져 죽었다. 관로의 이웃 마을에는 출입문을 닫지 않아도 서로가 남의 것을 훔치는 일이 없었다. 청하태수 화표가 관로를 불러 문학연으로 삼았다. 안평의 조공료는 기주자사 배휘에게 관로를 추천하며 말했다. 관로는 천성이 관대해 세상과 원수를 맺지 않았고 천문을 우러러보면 감공, 석신의 정묘함에 필척할 만하고 고개 숙여 주역을 보면 사막의 주와 생각이 같습니다. 지금 당신이 은인지사에게 마음을 두고 인간의 현인들에게 주의한다면 관로는 음이 양을 따르는 것처럼 당신을 따라 사람을 위한 의표의 귀를 얻을 것입니다. 배휘는 그래서 관로를 문학종사로 임명하였으며 불러서 만나보고는 매우 칭찬했다. 관로는 거록으로 옮기고 치중별가로 승진했다. 당초 주의 부름에 응하여 관로가 동생 관계유와 함께 수레를 타고 무성 서쪽에 이르렀을 때 관료는 스스로 기륭을 점치고 관계유에게 말했다. 고성 안에서 너구리 3마리를 보면 너는 출세할 것이다. 장하의 서쪽 고성 구석까지 나갔을 때 마침 너구리 3마리가 성 옆에 있는 것을 보고 형제랑 함께 기뻐했다. 자, 정시 9년입니다. 관계유는 수세로 천거되었다. 12월 28일입니다. 정시 9년이겠죠. 이부상서 하한이 관로를 초대했는데 등양은 하한의 집에 있었다. 하한이 관로에게 말했다. 하한 그 여장 좋아하는 변태 하한입니다. 점괘를 뽑는 당신의 실력이 신유하다고 들었습니다. 한번 괴를 뽑아서 나의 지위가 3공에 이를 수 있는지 알아봐 주십시오. 또 물었다. 연이어 파리 수십 마리가 콧등에 앉았는데 쫓아도 떼어낼 수 없는 꿈을 꿨습니다. 이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관로가 말했다. 무릇 비효는 천하의 천한새로 그것이 숲속에 있다가
오디를 먹으면 은덕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저 관로의 마음은 초목이 아닌데 어찌 감히 충성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옛날 8원과 8개라고 불렀던 신하들이 순임금을 보좌해 은혜와 인자함과 겸허함을 널리 퍼졌습니다. 주공이 성왕을 후견해 정치를 행했을 때 한밤중에 좋은 시책이 머리에 떠오르면 앉은 채로 아침이 되기를 기다렸기 때문에 천하에 빛날 수 있었으며 만국이 모두 안녕하였습니다. 이것은 천하의 바른 도를 밟아 행한 데 대한 아름다운 응답이지 점으로 나타낼 정질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 너의 위치는 산처럼 무겁고 위세는 번개 같지만 당신의 은덕을 생각하는 자가 적고 당신의 위세를 두려워하는 자는 많습니다. 송구하지만 이는 걱정하여 복이 되기를 원하는 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또 코는 간괴에 대응하는 것으로 이것은 천중의 산이며 높지만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위가 고귀합니다. 지금 파리의 악취가 콧등에 모여 있습니다. 지위 높은 사람이 쉽게 타락하고 가볍고 호방한 자가 쉽게 멸망하는 것으로 차면 해롭고 극성하면 쇠하는 진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산이 땅속에 있으면 겸이라 하고 우레가 하늘 위에 있으면 장이라 합니다. 겸은 자신의 많은 부분을 덜어서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것이고 장은 예의에 부합하지 않으면 실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찍이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강성하게 하지 못하고 그릇된 행위를 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원컨대 당신은 위로는 문왕이 역의 육효를 풀이한 취지를 생각하고 아래로는 공자가 만든 역의 단전과 상전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런 후에 3공의 일이 결정될 수 있고 파리를 쫓을 수 있습니다. 등양이 말했다. 그런 말은 늙은이가 늘어놓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등양이 말했다. 그런 말은 늙은이가 관로가 대답했다. 늙은이 눈에는 더 이상 살지 못할 자가 보이고 이야기나 늘어놓는 사람의 눈에는 더 이상 이야기를 늘어놓지 못할 사람이 보입니다. 하한이 말했다. 해가 바뀌면 다시 봅시다. 관로는 읍사로 돌아와 이런 말을 숙부에게 모두 고했다. 숙부는 관노의 말이 투철하고 지나쳤다며 꾸짖었다. 관노가 말했다. 죽은 사람과 말하는 것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숙부는 매우 화를 내며 관노가 미쳤다고 말했다. 새해 아침 서북 쪽에서 거세는 바람이 불어 먼지가 하늘을 뒤덮였다. 10여일 후 화원과 등양이 모두 살해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그런 연후에야 숙부는 관로에게 간복했다. 당초에 관로는 위군 태수 종육을 방문해 종료의 아들이죠. 함께 역에 내포된 뜻을 논의했다. 관로가 말했다. 점을 쳐보면 당신의 태어난 날과 죽은 날을 알 수 있습니다. 종육은 관로에게 그가 태어난 연월 일시를 뽑아보도록 했는데 그의 말처럼 차이가 없었다. 종육은 매우 경악해 말했다. 당신은 사람을 놀라게 하는군요. 하지만 죽음은 하늘에 달려있는데 당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는 점을 보지 않았다. 종육이 관로에게 물었다. 천하가 태평해질 수 있겠습니까? 관로가 대답했다. 역에 근거하면 지금 사구효라는 개가 나와 깊은 연못에 있는 용이 하늘 위로 비상하고 있으며 대인을 만나는 것이고 신무의 사업이 세워지며 왕도가 빛나는데 어찌 태평스럽지 못함을 걱정하겠습니까? 종육은 관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오래지 않아 조상 등이 사료되자 비로소 관로의 말을 깨달았다. 평원태수 유비는 도장이 찍힌 낭과 산꿩 털을 뽑아 그릇에 넣고 관로에게 점을 보도록 했다. 관로가 말했다. 아는 방형이고 밖은 원형이며 오색무늬를 이루며 보물을 숨기고 신용을 준수하며 나간즉 인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낭입니다. 인낭은 도장이요. 도장 주머니. 험준하고 높은 산에 전신이 붉은새가 있고 깃털은 검정과 황색이며 새벽을 지나치지 않고 옵니다. 이것은 산꿩의 털입니다. 유빈이 말했다. 이 군의 관사에서 기괴한 변구가 연이어 나타나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관노가 말했다. 아마 한나라 말기에 혼란할 때 병마가 소란스러웠고 병사들의 시신에서 흘러나온 피가 언덕과 산을 물들였기 때문에 날이 저물면 기괴한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도덕은 고상하고 아름다움이 하늘이 돕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괴를 편안히 하고 아름다운 은총을 널리 빛내시기를 희망합니다. 청하의 혈령 서계룡은 사람을 시켜 사냥을 하도록 하고 관로에게 그가 잡을 사냥물을 점쳐보도록 했다. 관로가 말했다. 당연히 작은 짐승을 잡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아닙니다. 비록 손톱과 이빨이 있지만 작아서 강하지 못하고 비록 무늬는 있지만 조밀에 분명하지 못하므로 호랑이도 아니고 까치도 아니며 그 이름은 일이라고 합니다.
이를 못 먹어요. 사냥 갔던 사람은 저녁이 되어서야 돌아왔는데 관련 관로의 말과 같았다. 계룡이 13종류의 물건을 취해 큰 상자에 넣고 관로에게 맞춰보도록 했다. 관로가 말했다. 그릇 속에는 13종류의 물건이 어지럽게 있습니다. 계룡이 아마 사람 이름이 뭐죠? 관로는 처음에 달걀을 말하고 다음에는 잠룡을 말했으며, 이거는 뭐 그건가? 뭐지? 잠룡이라는 게 뭐 잠이라는 게 양자마다 할 때 잠자인데, 하나하나 물건의 명칭을 말했다. 단지 소를 비로 말하는 것이 다를 뿐이었다. 소하고 비는 뭔지 모르겠네요. 관로는 군사를 따라 서쪽으로 가는 도중에 관국원 부친의 묘를 지날 때 나무에 기댄 채 슬프게 노래하며 불쾌한 기분이 들었다. 어떤 사람이 그 까닭을 묻자 관로가 말했다. 숲의 나무는 비록 무성하지만 영원할 수 없고, 비무는 비록 아름답지만 후세까지 지킬 수가 없습니다. 현무는 머리를 숨겼고, 창룡은 다리가 없으며, 백호는 시신을 물고 있고, 주작은 슬피 울고 있으니, 네 가지 위험이 이미 갖추어진 이상 관국엄의 일족은 법에 따라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관로의 말처럼 되었다. 후에 휴가를 얻어 청하의 예태수를 방문했다. 그 무렵 가문이 들었으므로 관로에게 언제 비가 내릴지 물었다. 네,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관로가 대답했다. 오늘 저녁에 비가 내릴 것입니다. 그날은 매우 더웠으며 한낮에도 비가 내릴 기미가 없었다. 부승이나 혈령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부승이라는 것은 태수의 보좌입니다. 모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밤을 알리는 태고가 한번 울리자 별과 달은 모두 사라지고 바람과 구름이 함께 일어나 결국 폭우를 쏟아부었다. 그래서 주인의 예를 다해 관로를 대접하고 용성하게 연회를 열어 즐겼다. 정원 2년입니다. 동생 관신이 관노에게 말했다. 엄청 오래 살았네요. 대장군께서 형님을 깊은 정과 두터운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데 부귀하게 될 희망이 있습니까? 관로가 길게 탄식하며 말했다. 나는 스스로 그러한 자질을 갖추고 있음을 안다. 하늘이 나에게 제주아지를 준 것은 분명하지만 나에게 수명을 주지 않았으니 아마 47, 48이면 딸이 시집가고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죽는다는 말이죠. 만일 죽음을 면하게 된다면 낙양의 혈령이 되어 길에서 죽지 않도록 하고 경계를 알리는 큰 북이 울리지 않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태산에 이르러 귀신을 다스리지 살아있는 사람은 다스리지 못할 같구나. 어떻게 하는가? 관신이 그 까닭을 물었다. 관로가 대답했다. 나는 이마 위에는 복과 장수할 뼈가 없고, 눈 안에는 정신을 지키는 것이 없으며, 코에는 기둥이 없고, 다리에는 천근이 없으며, 등에는 장수하는 삼갑의 형상이 없고, 배에는 장수의 징조인 삼임이 없다. 이것은 모두 장수의 징조가 아니다. 나는 또 본래 명이 인에 있고, 호랑인자, 월식이 있는 밤에 태어났다. 하늘에는 변하지 않는 운세가 있으니 피할 도리가 없다. 단지 사람들이 알지 못할 뿐이다. 나는 앞뒤로 사람들에게 관상을 봐주었는데 꼭 맞게 죽은 사람이 100명을 넘었으며 대부분 틀리지 않았다. 그해 8월 소부승이 되었다. 이듬해 2월에 죽었으니 그때 나이가 48이었다. 라고 합니다. 평화야 말한다. 화타의 진료, 두개의 음악, 주건평의 관상, 주선의 꿈풀이, 관로의 점괘는 진실로 모두 현묘한 기회이며 비범한 기술이다. 옛날 사마천이 편작, 창공, 일자의 전을 지은 것은 편작, 창공 열전하고 그 다음에 일자의 열전 아시죠? 그죠? 불가피한 것을 포괄해 기록하고자 한 것이다. 때문에 나 역시 이런 것을 기록했다. 사마천을 따라했답니다. 방기전에는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오늘 잡소리가 많네. 방기전을 정리하자면은 화타, 두기, 주건평, 주선, 관노 이렇게 5사람 이야기인데, 화타는 여러분 알듯이 의술이고요, 두기는 음악이고, 주건평은 관상이고요, 주선은 해몽이고, 관로는 점이네요. 점. 아무튼 그 당시에 이제 뭐 다 위나라 사람이긴 한데, 그 당시에 이렇게 이름이 남을 정도로 유명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또 유명하게 알려져 있잖아, 그죠? 좌자 이야기가 없네. 근데 좌자 이야기는 다른 데 있나? 난 좌자가 있을 줄 알고 기대했는데 없네요. 아무튼 그랬답니다. 그랬다고 하고,
뭐 그렇습니다. 뭐 제가 드릴 말씀이 있겠나. 여러분은 이걸 믿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 믿고 있습니다. 예. 눈으로 보이는 것만 진실은 아니죠. 자, 아무튼 요까지가 방기전이었습니다. 자, 요 바로 다음 열전이 오환 선비 동의전입니다. 요게 바로 삼국지 위지의 마지막 열전이고요. 아, 이거 읽으면 이제 드디어 끝나는 거죠. 삼국지 위지가 끝나는 거고. 그러면은 오지를 든 촉지를 든 하겠네요. 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시는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